5차까지 발표를 했고요. 2010년도 4월부터 2011년도 5월까지 시범지구부터 5차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금자리로 잘 아시는 것처럼 강남 세곡이라든지 내곡, 우면이라든지 이러한 세곡2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주변 지역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미사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보금자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 효과들과 저렴하게 사겠다 해서 이때는 강남에 대한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늘어났고요. 하지만 요 하남 미사지구에 대한 기대감은 물음표였습니다. 너무 멀다, 여기에 교통망이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물음표를 딱 껐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점점 뭐라고 할까요? 분양을 하고 나니까 역시나 이쪽 지역은 가장 인기리에 되고 이쪽 지역은 좀 미분양이 많이 넘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광명 시흥 지역의 보금자리는 현재 우리가 보류가 됐었었고요. 또 과천 지식정보센터 타운 같은 경우도 요번에 좀 이렇게 다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2011년도에 추진했지만 아직 2019년도인데도 이제 막 분양을 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로 우리가 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합쳐서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까지 합쳐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보금자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급을 했는데요. 요 시기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강남에는 공급이 되게 저렴하게 나오겠다라는 수요로 아주 인기리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남양주 진건이라든지 하남 미사라든지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미분양 상태에서 시장이 이때부터 좀 횡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후에 2013년도 정부가 바뀌면서 하남 미사지구에 4.1 대책이 나오기 직전까지 시장이 굉장히 미분양 물량이 좀 많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언제 나왔는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다면 또 그때랑 비교해 보면서 할 수 있을 텐데요. 투자라는 것을 해본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었는지 알아보기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여튼 시간값이랑 경험이 적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 요거를 파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전철역이 개통된다라고 하면 개통될 때 아파트값이 실제 올랐는지, 그리고 분양해서 여기 뭐 병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경우에 또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거에도 그런 백화점이 들어왔던 지역들에서 가격이 올랐는지, 방금 얘기 드린 3기 신도시도 과거에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등을 발표했을 때 그 보금자리들이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보신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을 단축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보금자리가 2010년도, 2011년도에 11년 5월 달까지 이때쯤 발표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이 오르지 않고 이때는 리먼 사태로 인해 내려갔다가 2009년도에 반등했다가 2010년도부터 시장이 횡보를 하면서 출렁출렁거린 이때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시범지구부터 5지구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횡보하면서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후 시장은 침체기에 들어가고 2013년 4월 1일 날 4.1 대책이라는 1가구 1주택 또는 분양주택에 한해서 양도세를 5년간 일정 금액과 면적 비율로 감면해 주겠다.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이 회복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3기 신도시 발표한 것들도요. 저희가 23년도나 24년도쯤 입주하게 될 텐데
요 직전에,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 주택 가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좀 강력한 의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역 인근이라든지 또는 일산 창릉이라든지 화정과 행신의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의 공급을 계속 늘리는 그러한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들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저번 주에 질문을 해주신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 13년도 4월 1일 하면 4.1 대책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네네네. 네. 시청자분께서요, 이 방송을 보시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보금자리가 분양을 막 하고 시장의 경기가 조금 주택시장이 출렁출렁할 때, 근데 이제 이때는요, 서울시장, 수도권 시장은 좀 출렁거렸고 지방시장은 계속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여튼 시장이 침체 일변도에 있다가 이제 13년도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4.1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시청자께서 주신 질문이 주택이 3주택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주택이 13년도에 분양받은 주택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13년도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팔게 될 경우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지를 잠깐 캡처를 한번 해와 봤습니다. 네. 4월 1일 날 연말까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라고 해서요. 1가구 1주택 이거나 신규 미분양 주택 해가지고 1가구 1주택자는 9억까지, 그리고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해서 8월 달에 5화로 바뀌었죠.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1주택자는 9억, 2주택자부터는 6억 해서 이하의 기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이후 양도할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이죠.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3년도 취득할 때부터 예를 들면 4월 2일 날 취득했다라고 하면요.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맞나요? 14, 15, 16, 17, 18. 18년도 4월 1일까지가 딱 5년간입니다. 그래서 18년도 4월 1일까지에 우리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해서 보기도 하고요. 거래가 안 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 거래라는 것이 6개월 전후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층당, 향당 가격이 약간 좀 다르니까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시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금액까지는 면제고 그 다음 금액부터는 그냥 일반 주택으로 분류해서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주택이다라고 하시면 이제 뭐 조정 대상 구역이 이상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경우에 그 분양주택을 팔면 양도 차익분 이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20% 추가 과세돼서 요금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은 여러분 이제 126번인가요? 126번에 전화하시면 국세 공무원께서 국세청 세금 담당 번호인데요. 그쪽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양도세는 선생님들 거주하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네. 레빗댄싱님, 주식과 부동산 상관관계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주식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 그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언제냐면 IMF 이전과 IMF 이후의 부동산 시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부동산과 주식의 관계는 별로 관계가 크게 없었는데요.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2000년 초반 같은 경우는 약 한 1년 반 정도 시차를 두고 부동산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점점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로는 약 1년 이내, 6개월 정도 이내의 시간으로 좁혀졌다가 지금은 제가 바라볼 때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주식 시장과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차 정도를 두고 반응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는 일부 단지들이 있었고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서울 전체 시장을 볼 것이냐라고 하면 조금 아마도 종합주가 지수와 조금 더 후행하는 경우들이 좀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도 나타나겠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에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반, 길어도 2달 사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시장이 얼마까지 올라가 줄지가 좀 관건이죠. 6월까지 올라가 주면.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KB 시계열표라든지 시장의 어떤 통계 지표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시장이 많이 못 올라가는 듯한 모습들도 여기저기 보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이 개별 어떤 호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이 많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좀 거시경제와 동행하는, 전 세계 자산시장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고요. 네, 정병훈 선생님. 요즘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제2의 위험한 상태가 올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경제 전망은 좀 생각하면 암울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요. 경제학 분야도 좀 암울한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면서 저희 반도체 시장이 그 틈새에서 좀 더 약진할 수 있는 것처럼 좀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 좀 더 못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내수보다 수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라는 것은 수출로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IMF는 우리가 잠깐 부도가 난 상태였고요. 지금은 유동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쵸. 수입 물가는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리고 대신에 이제 수출 효과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산 소액 투자는 어떨까요? 요 직전에 잠깐 얘기를 좀 더 덧붙이면요. 하반기부터 시장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시점이 되면 지금부터 가격이 작년 9월달 가격으로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시장이 한번 꺾였다라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들어올 경우, 또 최근에 3기 신도시 발표하는 것처럼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하반기의 시작은 전세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